네, 특검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오늘 오전 11시에 소환 통보를 했지만 최순실 씨는 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덴마크 법원은 오늘 정유라 씨에 대한 구금 재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수사 종료 30여일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달려가는 특검의 수사 상황을 오늘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최순실 그 당시 특검 출석 당시의 모습을 먼저 영상으로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은 모든 공동체 힘을 발휘하고 사대를 강요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다 어리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강압 수사 주장하는 근거가 저번에 뭡니까? 왜 의견 구하자가 있습니까? 네, 최순실 씨가 오늘은 불응을 했습니다. 이제 체포영장 재청구를 하겠죠. 네. 예. 지난번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대 학사농단과 관련해서만 했기 때문에 뇌물죄와 관련된 것은 조사를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뇌물죄와 관련된 것을 질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검찰에서. 그래서 그 구속영장이 만료가 되고 나서 이제는 뇌물죄에 대해서 다시 검찰에 출두 요청을 오늘 했는데 출두 요청한 것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아니겠습니까? 예. 어차피 나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 출석 요청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만간 지난번 이대 학사농단과 관련해서처럼 사전 영장을 청구를 해서 법원에 영장 신실 심사를 거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 것은 이제 뇌물수수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그러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묵비권 행사로 대응하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을 잠시 보여드리고 있는데 특검 사무실에 당초 오늘 오전 11시에 이제 출석을 해야 했었던 그렇죠. 최순실 씨가 오늘 응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앞서 장 교수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이제 뇌물 수수에 관한 이야기를 또 본격적으로 하게 되겠죠. 지금 이제 특검의 수사의 가장 지금 핵심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뇌물을 받았냐 여부 쪽으로 이제 그 방향이 정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지금 특검의 그 방향이 좀 난항에 부딪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처럼 지난번에 최순실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한 것은 이대 학사 비리에 관련된 것이었고 이번엔 이제 아니죠. 체포영장을 만약에 발부하게 된다면 뇌물수수 혐의인데 이것을 어떻게 입증하냐 여부예요. 지금 특검의 마지막 종착역은 그쪽입니다.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점들이 하나도 지금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도에 의하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그 뇌물수수 혐의를 대면 조사를 하고 그 전에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하고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수순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이 수순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오늘 최순실 씨는 출두하지 않았고 체포영장 발부하면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어차피 또 탄핵 심판은 조금 지연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러한 전체적인 것들이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죄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가운데 지금 최순실 씨 쪽이나 이 박근혜 대통령 측은 아무튼 이 탄핵 심판을 좀 지연시키려는 이런 쪽의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오늘 연휴가 끝나면 이제 내일부터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더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판결이 있는 게 바로 정유라 씨 구금 재연장 여부인데요. 이 여부와 관계없이 어쨌든 지금 특검 수사, 그러니까 송환이 늦어지면서 좀 수사에는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냐는 관측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가요? 특검이 지금 반환점을 돌고 앞으로 한 3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30일 동안 정유라 씨를 송환하기는 상당히 애초부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덴마크의 검찰이 우리 사정을 봐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온정주의적인 어떤 법 적용을 하기 때문에 특히 정유라 씨는 아들과 같이 있기 때문에 생활하고 아들을 케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검찰에서 고려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석방이 되든 아니면 연장을 하든 연장을 하면 30일 내에 또다시 한국 송환에 대해서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30일 이내에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특검은 끝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특검이 한 달 동안 재연장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향후 대선 정부가 관련해서 황교안 총리가 연장을 물론 국민 어떤 여론을 통해서 여론의 어떤 그런 것을 봐서 연장을 승인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이것이 이번 뭐 설 민심도 그렇지만 너무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잡아먹고 있다.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고 국민의 먹거리라든가 국민의 어떤 살 방향, 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 경제 민주화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더 우리 정치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장을 안 해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정유라 씨와 관련 대선은 네. 이미 들어와도 조사할 시점을 놓칠 것이고 예. 향후 뭐 다음 정권이 들어서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제 하던가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특검법에 따른 기본 수사 기간 70여일, 이제 종료 30여일을 이제 남겨뒀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죠. 특검 수사가. 이 설 연휴가 끝나면 청와대 압수수색 예정인데 어떻게 좀 계획대로 될까요, 이게? 그래서 압수수색을 2월 초에 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압수수색은 상당히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지난번에 검찰도 압수수색을 몇 번 시도했다가 결국은 무사 안 되고 말았잖아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어쨌든 국가 보호 지역 그리고 국가 기밀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제 법적 조항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특검으로서는 어쨌든 청와대를 압수수색함으로써 어떤 여러 가지 지금 그 대통령 의무실이라든지 그 경호실이라든지 대통령 관저라든지 이런 쪽에 뭔가 그 어떤 하다못해 증거 인멸의 어떤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특검의 그 이른바 외과술식의 정밀 그 압수수색 네. 영장을 특정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압수수색을 하겠다라는 건데 청와대 아마 압수수색 쪽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예. 근데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문제도 또 난항에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청와대 입장은 대통령의 입장은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지난 25일 날 정규제 TV와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입장을 밝혔어요. 예.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또다시 입장이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단 압수수색이 잘 이루어져야지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뇌물수수 혐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첫 단추가 압수수색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은 이 압수수색과 대면 조사 좀 어떻게 관측하고 계십니까? 그 압수수색은 청와대 압수수색은 안보와 관련된 것은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형사소송법상에도 보면 압수수색은 할 수가 있다. 청와대 할 수는 있지만 국익과 관련된 부분은 할 수 없다고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검에서도 이거에 대해 검토를 했다고는 보지만 국익과 관련되지 않은 것을 특검에서 어떻게 특정할 수가 있을 것인지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고 검찰 조사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에서 분명히 이것은 저는 거부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특검에 대한 대면 조사는 대통령이 한다고 지난번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이번에도 거부를 하면 상당히 여론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론적 반발이 크겠죠. 그런 상황에서 대면 조사는 할 것 같다. 다만 대면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대통령한테 실체를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대국민 담화라든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예. 언급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그것을 판에 어떤 그 정리된 내용을 문구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읽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추궁한다 해도 그것은 내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 나는 국정의 통수권자로서 포괄적으로 예. 비서관한테 지시한 것이고 이것을 집행하는 비서진들이 그에 대해서 전략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 네. 중간에 대통령과 연계성을 특검 입장에서는 밝혀야지 이것을 기소하고 기소 의견으로 나중에 재판에 넘기고 탄핵 헌재할 수도 이거에 대해서 참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은 헌재는 안 나갈 것 같고 특검 조사는 응하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데 대통령과의 거리, 차단막을 분명히 치리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 특검의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네. 장 교수 말씀처럼 인터뷰 때 밝혔으니까 대통령이. 예. 근데 만에 하나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서 몇 개 아주 핵심적인 증거들이 있어요. 그 안종범 전 수석의 그 업무 수첩, 네. 그리고 김용환 전 수석의 비망록,
그다음에 녹음 파일 등등 이런 것들에 비춰보면은 대통령이 그냥 지난번에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혀 몰랐는데 최순실이가 그렇게 하는 줄 몰랐다. 그리고 사익을 취하고 그랬다라는 게 대통령의 기본적인 일관된 입장인데 네. 지금 나타난 여러 증거들이나 뭐 물증, 진술들에 입각해서 볼 때는 대통령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정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형식적으로라도 이루어진다면 네. 특검이 이러한 부분들을 입증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이재용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 영장 발부도 재청구도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율된다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이. 물론 영장을 다시 특검이 재청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1차적으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국가 군사 기밀, 국가 보안을 이유했습니다만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사실 국가 보안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청와대는 그러한 것들 하나의 이제 외형적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건데 이러한 점들도 국민의 민심과는 상당히 동떨어졌다 이런 것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특검의 저는 전략에 대해서도 물론 청와대에 가서 압수수색을 상징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특검에서 얻는 실익이 있을까? 뭐 그렇게 해서 특검이 그 요청을 청와대에서 거부해서 하지 못한다면 특검에 대한 어떤 힘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대가 그만큼 더 빠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리 뭐 이렇게 속 시원하게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 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또 나중에 실제적인 재판에 가서 판결과는 저는 뭐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와대의 여러 가지 문서 이런 것은 이미 다 나왔고 예. 정황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뭐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판결하기에는 뭐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정치적인 포션으로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이미 저는 뭐 거절하라고 봅니다. 청와대에서 거절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다는 것은 국민 여론을 위한 것인지 그것은 뭐 특검의 어떤 그런 의도를 저는 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대선 주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연휴 마지막 날이죠, 오늘이. 역시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설 밥상머리 최대 화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 뭐 밥상에서 뭐 이제 정치를 예. 많이 하겠죠. 꼭 뭐 이 설이 아니더라도 네. 이 특검 얘기가 뭐 상당히 역시 관심이고 그리고 25일 날 최순실이가 거기 네. 그 특검에 나오면서 아까 잠깐 화면에 나오던데 뭐 민주주의 특검 아니다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아무래도 대선 얘기가 빼놓을 수 없겠죠. 이번 대선이 원래 12월에 치러질 게 뭐 상당히 당겨지는 게 네. 조기 대선이 뭐 거의 기정사실화한 상황이긴 한데 대선이 어떠한 구도로 치러지느냐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뭐 상당히 지지율이 높으니까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에 대적할 수 있는 어떤 그 제3지대란 말 하도 많이 써도 저도 쓰기가 좀 민망하긴 한데 뭐 빅텐트니 뭐 이런 말이 너무 많이 쓰이잖아요. 뭐 네. 이런 이제 나름의 어떤 전선이 형성돼서 누가 여기에 주자로 구심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냐의 그 화제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워드고 또 하나는 반기문 전 총장이 네. 이 지지율 유지함으로써 이 제3지대에 구심점을 쓸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 문제는 그럼 제3지대에서 반기문 전 총장이 계속 제3지대에 머무를 것인가. 왜냐하면 반기문 전 총장의 어떤 그 스탠스라고 그럴까. 또 이념적인 어떤 그 성향은 아무래도 보수 쪽으로 치우쳐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지금 손학규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 등등 이런 분들과 이제 제3지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건 과연 맞는 얘기인지 지금 아주 뭐 하나의 프레임처럼 반기문 전 총장은 제3지대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예. 저는 이 부분도 흔들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황교안 총리가 과연 여권 후보로 다시 나설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주된 관심이 아니었겠는가 설 때 네. 오늘까지가 연휴긴 합니다만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네. 출사표를 던진 분들도 많은데 사실 그렇게 크게 뭐 눈에 띄거나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 문재인 대세론이 한동안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직 정치의 유동성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가정해서 벚꽃 대선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누구나 헌재에서 이것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대세론이다. 형식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대선 일자가 12월 19일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문재인 대세론이 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선이 확정이 된 다음에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지금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었고 그러나 수혜를 입은 만큼 어떤 대안 세력으로서 명확하게 물론 정책 발표도 하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이 전국 수습 능력 이것은 아직 국민들이 의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세론이 아니고 명확한 정치 일정이 나타난 다음에 대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 30% 정도 이것은 당선 가능성에 가까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 정치가 지역 패권 구도라든가 이념적인 정향 이런 걸로 사등분돼서 조합이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의 어떤 색깔로 가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문재인 대표의 지지층은 완전히 공고하게 지지층이 결집된 완성된 상태라고 봤을 때는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네. 그 이외의 세력들은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연합으로 네. 일시적으로 권력 공유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문재인의 대세로는 한시적이다. 다만 이것이 정말로 유지가 된다면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당선되겠죠. 그러나 우리 정치, 우리 한국의 어떤 대통령 선거가 마지막까지 피를 말리는 접전을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예, 반기문 이제 아무래도 좀 어중간한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 설 연휴 이후에는 좀 행보를 좀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어중간하다는 표현을 쓰였는데 반기문 전 총장의 그 이념적인 지향은 분명히 보수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수긴 보수인데 본인이 완전히 보수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마특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중간한 얘기 나오는 것 같고 예. 다시 말하면 다른 표현을 쓴다면 좀 정체성이 좀 애매모호하다. 정체성이 애매하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 진보적 보수주의란 말을 썼잖아요. 네. 진보적 보수주의란 말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뭐 또 해석은 나름대로 할 수 있겠다 하더라도 저는 뭐 형용 모순의 전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이 이분이 과연 어떠한 쪽을 지향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제3지대 쪽에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를 포괄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 잘 맥히질 않았어요. 지지율이 잘 오르지도 않았고 지금 계속 정체 상태잖아요. 예. 이렇게 된다면은 제3지대에서도 제가 아까 손학규 전 대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네. 제3지대에서도 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3지대라는 게 물론 지금 문재인 대표가 앞서 나가니까 문재인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한 세력이라 하더라도 예. 여기도 분명히 어떠한 이념적인 스탠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 공학적으로만 무조건 비문재인이다. 이거 가지고는 국민들에게 어떤 그 설득력이 없지 않겠어요? 무엇을 네. 지향하는 것인가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라는 게. 그러면서 볼 때는 제3지대에 있는 여러 주자들 그리고 또 변수들 이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선을 그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미 손학규 의장이 그 얘기 했었잖아요. 반기문 전 총장은 입장을 분명히 해라. 그리고 예. 보수에 기반한 이러한 건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 국민의당과 지금 손학규 전 대표의 생각이기 때문에 네. 반기문 전 총장이 설 연휴가 끝나고 어떤 입장을 다시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접점을 기반으로 해서 보수 쪽의 지지를 받든가 아니면 중도 보수의 지지를 받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이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반기문 전 총장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기문 전 총장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를 보인다면은 반기문의 이른바 반풍은 미풍으로 그치다가 소멸될 수도 있다. 그렇게 어느 쪽으로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게 아마 일주일 내에 결정이 하나의 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